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자 청와대는 곧바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이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무산됐지만 청와대는 탈원전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공론화위에서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이 과반을 넘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국민적 동의는 구했다는 자체 평가입니다. 청와대가 더 강조하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과정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기 민주주의의 첫 실험이 성공했다며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 아닌 민주주의 성숙의 한 과정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진행해오던 원전 공사는 재개하는 게 좋겠다면서도 앞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정부 역시 이번 결정과 탈원전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공론화위의 권고에 따라 다음 주 원전 비중 축소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와 같은 것 내용에 대해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로드맵에는 정부가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혀온 월성 1호기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없고 전력 수급 사정에 따라 원전 폐쇄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기존 탈원전 정책은 유지하는 겁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은 내용의 변화가 있겠지만 골간은 그대로 해서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줄여도 신재생이나 액화 천연가스 등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관리할 수 있다며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론조사 방식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 시민이 선발돼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한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중요 정책을 정치권과 관료,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이 사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판단을 내리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메꿀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쌍방소통의 논의 과정은 시민 대표들 사이에서 최종 판단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론조사가 원전 정책을 둘러싼 민감하고도 팽팽했던 논란을 일단락시키며 향후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시킨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조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확장되고 더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공론조사를 모든 갈등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공론조사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일 뿐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걸레상. 왜? 걸레상. 이게 뭐냐면 박근혜 국정농단 때 보도의 물꼬가 그냥 확 터지면서 온갖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중에 좀 억측성 보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국정원에 대한 보도들을 보면 국정원 자체는 정말 존재하지 말아야 될 그냥 악이었잖아요. 그래서 걸레가 된 거예요. 국정원의 걸레성 그런 거거든. 그 국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토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아도 걸레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뭐 대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국정원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역할을 하는 건 국가기관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결되는 문제가 국정원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목줄을 확 쥔다라든지 여러 가지 안은 나올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들한테 이런 신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런 거야. 제주 4.3 사건 때 관련된 이승만 정부의 국민에 대한 살인행위, 대량 학살행위 이걸 누가 사과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제주 4.3에 직접 가셔가지고 국가로서.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정원장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은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하는 이번에 하는 사과가 차원이 좀 다른 게 총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총체적인 적폐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어떤 그 간첩 조작 사건이나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적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국정원 개혁 TF 이게 10월 말까지 조사를 하려고 했대요. 원래 이제 계획된 예정된 일정표가. 근데 막상 까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 달 정도 연장한다.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까지 이제 다 꺼내놓고 나면 일단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은 거죠. 사과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바뀐 국정원장이지만 국정원장이 그간의 국정원의 폐약질에 대해서 국민한테 석고되지 않은 시간을 갖겠다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과만으로는 너무 부족하죠. 만약에 이게 적폐청산 TF에서 청산을 하는 자기 쇄신하는 방안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 이름을 바꾸고 인사 개편을 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 건 사실 청산이 아니죠. 만약에 자기들이 진짜 쇄신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해야죠. 이게 내부적으로 김병기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죄를 저지르면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정원법 자체가. 국정원법이 다 예외 조항을 두는 법이잖아요. 국정원 직원이면 뭐 이렇게 해당이 안 돼. 국정원 프로젝트상 필요한 거면은 정보 공개 안 해도 돼. 뭐 다 이렇게 예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안으로 이제 가지고 올 수만 있어도 스스로 정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아무리 간판 바꾸고 뭐 직책 바꾸고 뭐 직책들 다 이름 다 바꾸고 한다고 한들 그게 실제로 지금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전국에 각 펴져 있는 그 IO 요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비공식 라인 채널들 정보 채널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바뀌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못 바꿔요. 예. 그러니까 왜 그 최민영 의원, 박주민 의원 나와서 한 토론회 보면은 김효재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정말 베테랑 요원들을 마구잡이로 잘라내서 정보력이 약화됐다. 맞아요. 국정원을 망쳐놨다. 그런 식의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시 제대로 세운 게 이명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테스트해보느라고 국내 인사도 사찰했다 요건가.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고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엔 중요한 건 사실은 세포 조직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세훈 백 믿고 이명박 박근혜 백 믿고 지역 같은 데 내려가서 그 폐악질하던 인간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물로 다 대체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국정원 개혁은 일단 핵심 책임자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단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게 상징성이고 두 번째는 법을 일단 바꾸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특혜를 보거나 온갖 범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확하게 규정해달라 하는 거. 그리고 북한, 뭐 해외 안보, 테러 대응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미래 비전 이것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수장이 사죄를 해놓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그 예전으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일종의 기록적 증거적 국민적 감정상 인증이 되는 그걸 한번 해줘야 이 사람들이 혹시나 나중에 또 그런 비슷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장이 그런 식으로 사죄라고 하는 게 진짜 그래요.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니까요. 석고대죄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극에 보면 소복을 입고 돗자리 깔아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밥도 안 먹고. 석고가 될 때까지. 아, 금방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됐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죄송해요.
그리고 끝.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여지는 없다. 네. 제도로서라는 게 자체가 바로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법에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든 통틀어 정부든 간에. 그런 면에서 국정원의 이런 어떤 계획들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석고대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국민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진정성을 믿을 때까지 실제로 그런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자풀이 한번 해드릴까요? 잘난 척 좀. 예. 자리 석자에 볏짚 고 기다릴 대 허물죄. 맞네.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깔고 엎드려서 처분을 기다릴 때까지 벌을 선다. 무서운 말이네요. 무서운 말이죠. 석고대죄. 저는 그냥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비는 게 그 석고대죄라고 알았는데. 여기 석고대죄의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상대가 용서해 주는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대상은 이제 국민이겠죠. 뭐 가깝게는 자기들한테 피해 받은 당사자들이겠지만 세금 낸 놀이 입장에서 세금을 내줬던 이 새끼들이 그런 나쁜 짓 썼어 하는 그 배신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 배신감을 풀어줄 때까지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고, 왜 우리가 확신범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국정원에 근무하는 그 야수님의 후배처럼. 그런 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뀐 상태로 우리는 억울해. 우리는 우리가 할 일 다 했어. 연예인 중에는, 문학의 인사 중에는, 국민 중에는 빨갱이 없냐? 우리가 그 사람들 간첩 잡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선동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김대중 빨갱이론이었잖아요. 아직도 믿는 사람 많죠. 네.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건 그냥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이 빨갱이 돼서 우리나라는 적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 그거를 10년 동안 했어요. 노무현도 빨갱이였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근데 나라가 바뀐 게 더 있어?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 문재인표 복지를 어떻게 말하냐. 사회주의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뭐 사회주의식 분배 정책이라고. 웃기고 자빠졌죠. 경제 공부는 단 한 번도 안 해본 자들입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때 배워요. 수정자본주의, 베니핀 부익부.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세월호 사건이 나고 9시 30분에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6개월 후에 봤더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고 박근혜에게 보고한 시점이 10시로 바뀌었더라.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문서 자체를 그 후 훨씬 후에 수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보고는 하긴 했고 지시는 하긴 했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공문서를 무단으로 바꿔버리는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보면 박근혜는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고를 못 받았거나 보고를 묵살하고 지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모든 기록은 서류상으로 남잖아요. 6개월 후에 왜 그걸 바꿨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 만들자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구호가 뭐였냐면은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뭐 했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여오는 왜 그거 있잖아. 거짓말은 한자만이 일단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답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들이 조여오는 게 있잖아. 대표적인 구호가 왜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뭐 했냐가 오고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협상안이 나와서 쳐 죽이려는 됐죠. 솔직히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후퇴한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서류 쪽으로 뭔가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가 중대본에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7시간이라서 우리가 7시간 이야기했는데 9시 30분에 보고를 받고도 왜 첫 지시가 10시가 한참 넘어서 나왔냐를 때려 맞추려다 보니까 박근혜 씨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류를 조작해 놓은 건데 그것마저도 조작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7시간 동안 또는 7시간 반 동안 박근혜 씨가 의심을 받는 게 정신을 차리고 있었느냐, 안 그러면 혼절 상태로 누워 있었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이렇게 둘 다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했더라도 그러면 그때는 뭐 했느냐, 만약에 혼절 상태였다면 왜 혼절에 하에 있었느냐, 뭐 이런 의심인 건데, 이 30분 시간을 앞당긴 이 조작된 서류를 통해서 그 전제가 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문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 상당히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뭔가 기획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연합뉴스 TV를 보는데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30분 늦게 보고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30분 늦게 보고를 했다는 그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조작한 것 자체가 가장 큰 범죄성이 있는 거고요. 상징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시간상 흐름이 있어요. 상황일지 보고 조작한 게 10월 23일이고요.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합의한 날이 10월 31일이에요. 약 8일 정도 텀이 있죠. 근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합의하기 전에 2달, 3달 그 당시 뭐 유민 아빠의 단식도 있고 문재인 당시 의원의 동조 단식도 있고 다시 동조 단식 아니고요. 만류 단식이라고 하는 거죠. 만류 단식. 그 사이에 그 텀 사이에 사회적 붐이 막 일고 있을 때 박근혜 7시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조작을 했다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런 거지.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는 거를 기정사실로 하려고 온갖 짓들을 다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친박 김재원 있죠. 나중에 이제 김재원이 청와대 정치특보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기도 하고 어쨌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0월 28일 날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사고 수습을 위한 지시 내용이라는 문건 하나를 갖고 와요. 전 지금도 그거 저장돼 있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 거기 보면 온갖 유선 보고, 서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당시 초창기 때 그때 나온 팟캐스트 내용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대면 보고가 없지? 이런 거였다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뭐 이지원 시스템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다 그렇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했는데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 당시에 보고와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리스트를 밝혀라. 전혀 아무도 그것을 꺼내놓지 않고 있는데 뜬금없이 대표적인 친박 김재원이 자 봐. 대통령은 할 거 다 했어 하고 딱 보여준 게 바로 제가 아까 그때 봤다는 그 일정이에요. 보고와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면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열한 세력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7시간 그 사이에 어떤 조치도 없었다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책위 상황실에 부시시한 얼굴로 잠바 입고 갔을 때 처음 꺼낸 그 말 있죠.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발견을 못하느냐. 이 말 자체가 그 말과 전후 상황들을 곱씹어서 뜯어보면 박근혜는 이동 중에 보고는 받았지만 그 뱃속에 304명의 승객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한 사람이었으면 구명조끼나 발견이나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만 보더라도 9시 반에 뭐 최초 상황 보고를 했느니 10시에 했느니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무색해지는 거예요. 최초의 발언을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정황이 있는데 김재원이 그 서류를 나는 가져왔지롱 하고 보여주는. 근데 그게 앞제비잖아요. 그 당일날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돌아가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이분의 업무 수첩이 김재원이 그 서류를 국회에서 꺼내든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근데 그 수첩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 장. 그 해독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김기춘을 뜻한다고. 비서실장. 7시간 전면 복원. 그래서 정무하고 김재원 의원 보도자료 배포, 메이저 언론 상대 설득 홍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김재원이 그 오더를 받고 국회에 그걸 갖고 조작된 서류를 갖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할 거 다 했다라고 홍보하는 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28일이 그 3일 10월 31일 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했으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해질 수 있는 거. 대통령은 뭐 했냐? 이 부분을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나서 교통사고가 날 수는 있고 뭐 유병원이 어쩌고 다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박근혜 7시간 행적은 이렇게 명료하게 이제 정리가 됐으니 빼라. 그래서 그 언론 상대로 계속 쇼를 하는 거죠. 이 불법성이 드러났으니까 그 당시에 10월 23일 날 일단 이것을 위한 어떤 상황 자체를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막 여야간에 막 극심한 어떤 그 공방이 오가고 국민들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최소한 박근혜를 세월호 참사에 있어갖고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할 짓 다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거기다가 재난에 대한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또 총리령을 조작했다잖아요. 그 어떤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에다가 두 줄 찍찍 그어서 그거 복사해서 팩스로
쭉 뿌리면서 이 개정된 거라고 공무원들한테 뿌리고 하면서 이게 쪽팔린 정도로 뭐라고 표현해야 적당한지 사실 상상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해본 사람들은 문서를 수정한다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 일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냥 회사 대 회사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뭔가 수정 사항이 있으면 두 줄 긋고 각자 그 직인 두 회사 모두의 직인 날인하고 상대방 계약서도 직인 날인하고 그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총리령을, 그 규칙과령을 수정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줄 찍찍 그어서 고쳐졌다고 숙지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게, 이거는 뭐 기강도 아니고 무슨 뭐 체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동아리도 그렇게는 안 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동호회 규칙 만들 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야수님하고 무슨 전세 계약서 같은 걸 따왔죠.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이게 사문서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두 사람 간에 맺은 계약은 공문서가 됩니다. 알고 보면 더 공문서 시키려면 공증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그런 식이었다고. 그러니까 물론 정권을 지키고 싶은 자들은 박근혜를 보호하고 싶었겠지만 그 짓들을 누가 주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라고 하는 왕 하나가 피해받는 것은 싫었던 거예요. 박근혜가 피해받는 게 싫으니까 공문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랑 김대중 대통령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란들도 꽤 있었잖아요. 박근혜 7시간 논쟁이 있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 만에 새벽이라도 나와서 뭔가를 하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분단위로 다 공개하잖아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씨는 다시 복귀를 해드리면요,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수요일 정도에만 출근했다고 그랬어요. 청와대에 있는 집무실에. 그래서 만들어낸 게 관저 집무실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죠. 없다고. 관저 집무실은 사실 없다고. 누워서 천장에 모니터 달아놓고 누워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복귀를 하자면 박근혜는 정말로 청와대 관저에서 의전놀이에만 열중했던 것처럼 보여요. 의전이 필요할 때만 나와서 외국 가고 뭐 정상들 만나고 이러는 거. 나머지는 사실상 권력을 진짜 부렸던 자들에 의해서 분야마다 그 전파자는 문고리 3인방이었겠죠. 김현우 의원이 묻습니다. 김기춘에게 문고리 권력이 있냐고. 아니라고 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연 이틀에서 그 내용들을 방송으로 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증스럽지 않아요? 그 질문과 답변. 그 김기춘 씨의 나이와 경력을 생각하면 정말 보는 사람이 부끄럽죠. 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력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십 년을 일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도 김기춘은 국회에서 위증하고 허위 증언한 거 이걸로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정당은 심지어 이 지금 조작된 보고서에 대해서 오히려 지극히 적법한 절차라고 논평을 냈네요. 검찰에서 세월호 청와대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그 임종석 실장이 갑작스럽게 속보로 발표를 했는데 주말 지나고 나서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저쪽 사람들은요, 그게 청와대에서 박근혜 구속영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연장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박근혜가 밖으로 풀려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표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게 발표되지 않았어도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이 발부된 것은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재판 진행의 편의성. 이게 이제 재판 진행이 보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청와대가 억울해하는 지점이 그거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서류가 나왔는데 좌고우면을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발견되면 그 있는 그대로 발표하겠다는 게 지금 청와대의 기본적인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서류 조작한 것과 박근혜가 사실 그걸로 재판 받고 있지도 않아요. 세월호 그렇죠.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다고. 그래서 박근혜가 구속이 연장이 되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 서류를 공신력도 없다고 지들끼리 이야기하대.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했던 자기들 정부가 만든 공적 서류는 공신력이 없다는 거야. 믿을 수도 없는 서류를 갖고 왜 그걸 정치 보복에 쓰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요. 세월호 관련한 30분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세월호다. 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순주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가 그 전에 있던 세월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방송 시즌2의 어떤 역할인데 20회 지났으면요. 이게 이제 5개월 지났고 간단히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도 5개월 됐다. 이 숫자로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송하고 이번 주 방송 사이에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박근혜 보고 시점 30분을 조작했다. 네, 그렇죠. 이제 10시에 보고했다고 지금까지 우겨왔는데 이제 보고서를 발견돼서 확인해서 보니 9시 30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발생 시간이 8시 35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뭐 다른 뭐 기관이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만든 서류에 그럼 과연 이 시간이 잘못 기재를 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 그래서 많이 좀 시끄러웠고 특히 세월호 이제 뭐 부모님들 포함 진실 규명을 원했던 시민분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 하는 분들도 일부 제가 봤어요. 개념이 없어. 아, 예, 그쵸.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 보도 보고 네.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잃어보지 않아서 그거 말고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정말로 사람으로서 뭔가 되게 미안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이러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혼자 빠져나가려고 만든 그 시간 기록표 같은 거예요. 타임테이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 보고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박근혜에게 이렇게 보고했다는 시점과 지시했다는 시점이 그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네. 그래도 일단 의미는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10월 10일 날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9월 27일 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게 발견이 됐고 11일 날은 또 안보실 그 공유폴더에서 그 문제가 됐던 보고서 상황 보고서를 시간을 변경한 게 확인이 돼서 이제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된 작업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 건으로 해서 요거 이제 검찰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당일 행적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부분도 수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갑자기 급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기대를 좀 하고는 있는데 일단 이 30분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그 전에 우선 저희가 항상 이제 그동안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국정조사든 어디든 그 컨트롤 타워잖아요. 컨트롤 타워라는 게 책임이 이제 박근혜가 아닌 재난 관리를 하는 안행부 장관한테 있다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국정조사가 이제 7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 국가안보실이나 청와대에 관련 세월호 국정조사가 7월 달에 있었는데 요거 할 쯤에 변경을 해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함구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기사도 있었어요. 김기춘이 지시를 했다고. 근데 그 세월호 국정조사 내용을 잠깐 좀 보면 그 새누리 이재영 의원이 질문을 해요.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냐고. 그러니까 김기춘 그 당시 비서실장이 컨트롤 타워라는 용어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면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항상 새누리당이나 요 청와대 당시 사람들은 재난관리기본법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에 그 뭐 지역본부에서 지휘를 한다고. 그래서 가령 불이 나거나 하면 소방서장, 바다에서 사고 나면 해양경찰청장처럼 요런 이제 범위가 좀 커지면 서울 소방청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그런 재난에 있어서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 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 타워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뭐 추상적인 거죠. 국가의 통수권자이니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영 의원이 왜 지금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을 거라는 이런 의혹들 이런 질문들이 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고. 이 질문을 딱 보는데 제가 답을 하고 싶더라고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질문을 계속 하죠. 근데 이 의원은
예, 이걸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김기춘이 청와대는 행정부 수반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원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 이렇게 지휘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봅니다만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죠. 법상으로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지휘 통제하는 곳은 안행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와대 상황실 자기네 이제 그 상황실에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이런 거 지휘를 하는 일은 저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뿐만 아니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누차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 프레임화를 시켰던 참 머리가 좋죠. 맞습니다. 네,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극우 집단 분들이나 단체 분들은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냐. 그 프레임을 만들었던. 지금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정진우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대통령 훈련 318조 그때 이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대해서 이 지침이 아직도 살아있냐고 물어봐요. 국정조사에서 김기춘한테. 그러니까 김기춘이 이 지침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정준호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 말은 모든 재난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 이게 혹시 틀리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는 김기춘이 그래. 글쎄요. 저는 관리가 지휘 통제라고는 뭐 제가 뭐 점점점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니까 정준호 의원이 그 대통령 훈령 제318조에 의하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은 이와 같은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고. 요거는 제가 이제 시즌 1에서도 그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놨다고 하는 좋은 매뉴얼들을 다 없앴지 이 훈령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내비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컨트롤 타워라는 걸 알고 있었고 얘네들은 우기는 거였죠. 예, 아니야 하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이제 김기춘의 이런 사람들이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이거는 그대로 기본 지침이 있다는 거는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정진호 의원이 얘기를 해요.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도 해양수산부가 그 해양 사고 선박에 대해서 수습하는 체계도를 보면 맨 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그리고 국무총리 있고 그다음에 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있는데 훈령의 근거에서 여기 이제 그 위기관리 지침의 훈령의 근거에서 만든 체계도예요. 관리 체계도. 그래서 위기 대응 매뉴얼에 의한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위기 징후 목록, 종합관리 운영, 위기정보 상황 종합 및 관리, 그리고 국가 그 위기평가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기본법에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이와 같은 훈령이 아직도 유효하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체계에 따라서 이번 참사에 대응을 청와대가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방금 이제 뭐 김기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하고 불이 뭐 일반 가구나 이런 데서 이제 집에서 불이 나면 소방청에서 하지만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이 국가적 재난이고 여러 기관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부분을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해수부 장관이 하거나 안행부 장관이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법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 듣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4년째 들어가고 있고 3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네. 박근혜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날 효과적으로 또는 의도적이든 고의적이든 대응을 잘못한 건 맞는데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했어 하는 얘기가 나온 거는 약간 다른 흐름 속에 있는 거라고 봐요. 그 첫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랑 연관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법적인 걸 좀 빠져나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고 하나 더는 박근혜 씨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을 형식적으로 한번 대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6월 달에 지방선거 때 효과적으로 박근혜를 지키려고 한다고 그런 명목으로 각종 새누리당 지자체장 선거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런 퍼포먼스 비슷한 것도 해요. 근데 사실상 박근혜 씨가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상 다 거짓말에 가까운
오히려 탄압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서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이 더 증폭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후로 박근혜가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을 케어하고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이 안 된 채로 끝났을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알고 그럼요. 보면. 예, 그렇죠. 근데 결국 알고 봤더니 뭐 눈물 흘리는 퍼포먼스도 하고 다 해봤고 세월호 유족들 청와대로 초대해가지고 뭐 위로하는 듯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탄압하는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세월호 첫날 어떻게 했는가가 더 이슈가 돼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를 첫 보고 시점을 조작하더라. 네. 물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박근혜가 중대본에 나타나기 한두 시간 전에 알았을 가능성. 네. 그래서 오면서도 어떤 상황도 잘 몰라서 뭐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라는 그런 드립이 나오는 거. 네네. 그렇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헌재에 탄핵 심판을 했을 때 청와대 박근혜한테 행적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박영수 특검이 조사를 했을 때 그 7시간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고 박근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발표를 했냐면 우선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술 받았다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기영 세브란스 교수나 김영재 원장 당시는 이제 알리바이가 뭐 골프를 치러 갔다거나 학회에 참석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대요. 참사 당일날. 그래서 당일날 피부 시술을 받지 않았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왜 머리 올렸다고 한참 말이 많았죠. 올린 머리. 예, 근데 요게 그 참사 전날에 헤어 메이크업 담당자가 남편한테 문자를 이제 보낸 거를 박영수 특검이 확인했는데 이게 참사 당일날이죠. 그러니까 그 전날 보낸 건데 내일은 쉰다고 문자가 보냈대요. 그러니까 내일은 안 간다고 청와대 일하러.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있잖아요. 그 이제 행정관이 오후 3시, 그러니까 당일날 참사 당일날 오후 3시에 이 헤어 담당자한테 문자를 다시 보낸 게 출발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요. 오후 3시. 예. 근데 이걸 9시 30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왜 갑자기 오후 3시에 급해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게 있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참사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 행적이 확인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요. 박영수 특검도. 근데 이 10시라는 건 이제 이들이 첫 보고를 한 게 10시라고 하니 10시라고 시간을 이제 정한 거 같은데, 이제 결론은 이제 뭐 참사 당일날 10시 첫 보고 요거 때문에 이제 10시인데 제가 보기엔 더 이제 뒤로 오후로 넘어가죠. 왜냐면 이 이영선 그 행정관의 문자를 보면 오후 3시가 돼서 갑자기 급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 출발하시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급하다고 지금. 예, 요거를 오후 3시쯤에 보냈답니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대면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서면 보고. 근데 이제 서면 보고를 한 보고서를 보면 물론 요게 시간은 9시 30분인 보고서를 확인을 했지만 이게 박근혜한테 직접 전달이 된 건지 문고리 3인방이 본 건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네. 그 당시에 네. 김재원 의원이 국회에 와서 일지 있잖아요. 네네. 보고하고 지시한 그 일지를 까보이는데 네. 물론 거기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데 네네. 그 일지를 보고 우리들이 깜짝 놀란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대면 보고가 한 건도 없지? 그래서 그때 설왕설래하던 내용들이 방송으로 그대로 나가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확인은 안 되는 거죠. 왜 대면 보고가 없었을까를 이제 답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대면 보고하면 당사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그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고를 어떤 단체 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네네. 대면 보고를 했으면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을 지칭할 수가 없으니까 서면 보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만 조작된 게 아니고 네. 아까 말한 이영선 행정관이 했다는 그 문자 보내기 직전까지는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작일 가능성, 특히 지시 부분은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헌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월 10일 날 이제 최초로 박근혜 행적을 제출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제출을 했습니다. 1월 10일 날 박근혜가 행적을 헌재에 제출했는데 같은 날 헌재에서 내용이 부실하니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17년도 2월 6일 날 행적자료 추가로 제출을 거부를 하죠. 그래서 헌재에서도 대통령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헌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박근혜 7시간을 정확히 확인이 된 게 아니죠. 근데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시면 국가위기관리지침도 이제 불법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 시간도 수정을 했죠. 아니 그러면은 서면 보고만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대면 보고도 했다 그러지? 그러면 7시간 이렇게 논란도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건 안 속였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건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꿋꿋하잖아요. 대면 보고.
뭐 대통령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청와대 안에 있으면 근무하는 거다 이런 헛소리도 했죠 김기춘이.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엉겹결이 튀어나온 말이었는데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그거 수습하려고 온갖 이야기를 쓰거든요. 김현 의원하고 네. 서로 질의응답 이 사이에 그런 정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재난에서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 왜 입을 다물고 꿋꿋하게 서면 보고만 했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이제 안 갔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건 당시 세월호 침몰 당일날 그 NSC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NSC 회의를 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회의 끝나고 그냥 다 돌아갔죠. 근데 얘네들이 변명은 뭐였냐면 뭐 세월호 침몰 사실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받거나 전화를 받은 게 아니고 회의 중이어서 문자를 받았는데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 문자를 보지 못했고 회의가 끝나고 그냥 돌아갔다. 그러니까는 세월호 참사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고서 대응을 못했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요 이제 국가안보실에서는 뭐 8시 반부터 9시 25분까지 꼭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24분에 문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회의가 25분에 끝났다라고 말장난을 하는데 기자들 이렇게 기사를 보면 30분까지 진행이 됐다고 이제 확인을 했다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1시간은 기본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청와대 그 위기관리 센터, 그러니까 보통 지하벙커라고 하죠.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해경 AIS랑 그 해군 전술 정보 체계의 화면을 이제 띄워서 볼 수가 있는 요런 이제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지휘 통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기관리센터가 비상시에 대통령의 지휘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세력에 대한 정보가 다 파악이 기본적으로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다. 예,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당연히 통신도 뭐 HF부터 UHF, 해경, 뭐 해군 모두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위성통신 뭐 기본일 거고 그다음에 전국 레이더 기지의 정보도 뭐 1함대, 2함대, 3함대 사령부, 뭐 작전사령부, 해양경찰 상황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반도 전 해역 역시 실시간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요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 이제 그 전면의 전광판을 보면 한반도 전역에 배치된 아군 적군 부대의 현황 그리고 이동 경로 한반도 상공에 떠있는 각종 비행기의 종류 속도 그리고 한반도 주변 해상에 항해하는 군함 어선 그 여객선 따위의 속도 경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고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조종사나 함정의 함장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예, 그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이제 주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안행부나 해수부나 이런 기관들로부터 전송되는 그래픽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합참과 육해공군, 그리고 작전사령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 뭐 한국전력 이런 상황실 등에서 보고 있는 정보를 곧바로 상황실로 같이 연결이 다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왜 2006년도 8월 그 독도근해에서 우리 해경 순시선이 일본 순시선하고 대치할 때 위성을 통해서 대치 상황을 청와대 상황실에서 생생하게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독도 주변에 이제 순찰 중에 이게 삼봉호가 해경 그 5,000톤급 함정이에요. 독도를 이제 방어하는 함정인데 이 함정에서 직접 교신도 하고 대통령이 이 함장하고 교신도 하고 삼봉호에서 찍은 영상을 그 위기관리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예, 보면서 이제 그 지시를 했던 그 이제 신뢰가 있었어요. 확인된 게. 그래서 요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고, 이건 뭐 수질 자동 측정 종합 감시 시스템, 그러니까 수질의 자동 측정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화학물질 사고 대응 정보 시스템, 그리고 뭐 정보통신망, 해상광역, 위성 영상망, 예, 그리고 주요 도로교통망 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 기관의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예, 그러면 이제 요 갖춰져 있는 회의실에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세월호 침몰 당일날 회의를 했는데 요게 이제 참석자가 그 NSC 사무처장, 요게 이제 김규현 처장, 그리고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관계부처 차관, 그리고 국정원 1차관이 참석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세월호가 이제 강력히 의심이 되는 게 이제 국정원 소유라고 이제 강력히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세월호가 침몰을 했다라고 하면 위기관리상황실에서 당시 문자로 24분에 뭐 세월호 침몰 사실을 발송을 했다라고 하지만 국정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하든 유선 통화를 하든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정원 1차장 회의 중에 있는데 NSC 상황실을 보면 회의실을 보면 전화가 굉장히 많아요. 전화가 이제 뭐 회의하는 사람들 앞에 각각 놓여 있고 뒤쪽에는 이제 뒤에 앉아 있는 요원들이나 그 직원들의 컴퓨터가 각각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전면에 크게 멀티 화면이 있거든요. 이 NSC 회의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포를 쏘거나 어떤 핵실험을 해서 다급하게 모였던 회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월호 참사같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방해를 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회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 그렇죠. 일상적인 회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보기엔 대면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전화를 받거나. 근데 이제 24분에 자기는 문자 받고 문자 받아서 몰라서 그냥 갔다. 지금까지 이제 우기고 있어서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어요. 얘네들이 이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정확히 차관인데 뭐 누가 참여를 했던 건지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새롭게 이제 9시 30분이라는 시간이 떨렁 나왔으니 예, 확인을 이제 반드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 그래서 요거 제가 NSC 회의 부분을 좀 이제 요건 뭐 국정조사에서 수없이 많이 이제 다뤄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내용을 아실 거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9시 30분에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보 작성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파일을 이제 청와대에서 오픈한 거 캡처한 거를 보면 맨 밑에 침몰 신고 보고라는 파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한글 파일이. 이게 작성된 게 9시 25분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 굳이 군인이 아니고 경찰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될 보고서를 9시 25분쯤에 누군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신고받고 바로 대통령한테 알려드려야지 하고 작성해서 보내지 않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이미 다 공유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갈 때는 확실한 팩트인지도 그렇죠.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최초로 기사로 나온 게 쿠키뉴스라면서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쿠키뉴스. 예,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게 9시 22분으로 표시가 돼 있는 그 기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희생 학생 중에 한 명이 검색해 보다가 자기들 사고를 속보로 나간 게 있다는 거지. 자기들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언론사까지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청와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는 게 아까 30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지만 네. 말씀드리더라도 일반 기사로도 이미 나간 지 꽤 수분 후에 청와대가 알게 됐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실제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9시 30분이라는 시간이 확인이 되면서부터 그러면 이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기 전에 그럼 국가위기 관리실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당연히 확인이라는 걸 할 거고 요게 확인이라는 걸 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해경에 연락을 했을 거고 뭐 해군에도 연락을 했겠죠. 근처가 사맘대가 있으니 그리고 해수부에도 연락을 했을 거고. 예, 그래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NSC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기관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 세월호 참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려고 하면 확인이라는 걸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NSC 참석자들이 몰라서 그냥 돌아갔다는 이제 이미 거짓말.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맞고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쌩깠을까? 아니면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몰랐을 가능성은 없고 이 9시 30분이 이미 다 이제 공유를 했다라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의잖아요, 이제. 내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묻는 게 몰랐다고 실드를 치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사건 아닌 걸로 인지하고 가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요 9시 30분 이제 보고서 작성된 거를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탑승객이 474명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어요. 474명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 전에 물론 알았겠지만 해경청 그 한라인 녹취록에 보면 얘가 지금 원래 FM대로 하면 YTN 뉴스를 통해서 19분에 알고 20분에 해경청에 통화를 했다가 지금까지 FM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시간을 잘 맞췄는지 그 해경 녹취록의 한라인도 20분부터 통화가 시작이 돼요. 시간을 맞춘 거죠. 그러면 이제 9시 반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 그 전에 해경청하고 통화한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네. 근데 그 전에 내용이 확인이 되면 안 되니 자른 거예요.
이게 이제 명백해진 거죠. 그래서 왜 뭔가 삭제된 내역들이 너무 많았어. 그 이유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분명히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하는지 참 궁금해요. 이것도 그래도 조작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면 청와대가 바보가 아닌데 연락을 해경한테 안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일단, 그래서 너무 이제 시간을 딱 맞췄어요. 그래서 20분부터 딱 이제 통화가 시작되는데, 첫 통화에서 침수 중이라는 얘기를 해요. 침수 중이라는 얘기를. 474명이 탑승한 여객선은 침수 중. 그럼 곧 침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나가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무엇보다 국정원 소속 배라고 생각을 하면 예의주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보고도 받았을 거고 선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진술이 9시 10분에 보고를 했다고 하니. 그러면 이런 얘기 하나 드려볼까요? 국정원은 좀 일종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 같은 거잖아요. 그게 청와대 차원에서 뭔가가 이렇게 개입이 되면 불편해질 수 있어서 일단 자기들끼리 일단 보호. 청와대로 바로 들어가는 걸 보호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보호를 할 이유가 왜냐하면 저 배는 국정원 거야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관망할 수 있잖아요. 네. 무조건 알려지면 좀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뭐 어떤 사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청와대로 정보가 가는 거를 일단 차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건 다 가정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연락이 가는 연락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국정원이 차단을 한다고 해서 해경이 연락을 안 하진 않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객선 침몰이야? 그러면 해경 일단 전화 못하게 막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씩 한 적 있잖아요. 사건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로 무너져 버리.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배에서 탈출하라고 말 안 한 이유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잠깐 멈춰두고 있었는데 하다가 다 수장돼 버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 차라리 그렇죠. 그런 거였다면 오늘까지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너무 그러니까 영상이랑 참 보면 알겠지만 너무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길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지금 돼서 NSC 회의뿐만이 아니고 이 9시 30분이라는 거 이거 뭐 별차이야라고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의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확실히. 그전엔 저희가 고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정말 이 새끼들이 뭐 이거는 없었거든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는. 그러니까 증거가 제가 보기에는 확 지금 올라왔어요. 아주 중요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뭐냐면은 배가 결국에는 구하지 않아서 무너져야 되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저는 이제 고의 미구조,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증거가 저는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박근혜 씨는 사실은 박근혜 씨의 행적을 위해서 지금 알리바이를 조작해 준 거잖아요. 네. 공문서를 유조해 가면서. 네. 박근혜 씨가 사실은 몰랐어야 되는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거는 뭐. 근데 그 침몰 시간이 8시 35분이라는 게. 근데 이거 말고도 왜 청와대 이거 전에는 거의 루머 취급을 했던 것들이 우리가 몇 개 있잖아요. 진도군청 상황보고서 8시 25분. 그리고 국립해양조사원 항행보고서 8시 30분. 진도군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도군청 직원이 확인을 해서 썼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이 바뀌죠. 잘못 썼다고. 그래서 수정을 하고 국립해양조사원 같은 경우에도 요거 이제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를 한 거를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8시 30분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확인했냐고 그러니까 해경하고 본부 상황실이 자기가 확인을 해서 들은 시간을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말이 바뀌어서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인터넷에서 언론 보도 보고 자기가 기재한 거라고. 근데 이게 거참 인터넷 언론 보고 기재를 했다는 게 너무 거짓말인 게 이게 국립해양조사원이면 해경에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면 최소한 해수부에 연락을 해봤겠죠. 그거 말고 왜 인터넷 기사를 뒤지나요? 해양조사원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그러네. 네, 해수부에 전화를 해야지. 해경이 연락이 안 되면. 이거 너무 거짓말인 거잖아요. 인터넷 언론을 보고 시간을 자기가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이거 루머일 수 있겠다라고 치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청와대 8시 35분 시간이 떡하니 기재가 되어 있으니 네,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와대 보고서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도 네,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것이 알려지고 나니까
사실은 그들이 만든 생산해낸 모든 문서에 대한 신뢰가 사실 구멍이 이제 눈에 보이죠. 그동안 저희가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얼개가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군청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그 유언비어 취급을 해버렸는데 갑자기 얘가 유언비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이한 게 왜 제주자치경찰이 세월호가 제주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단원고에 8시 20분에 전화를 했다더라. 근데 이거는 전화를 한 게 확실하게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월호가 왜 이제 늦게 출항을 했잖아요. 제 시간에 출항을 했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이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들어와야 될 역에서는 안 들어왔어. 그럼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학교로 확인을 해요? 내 말이. 해양함만천도 아니고 해경도 아니고 진도 VTS도 아니고 그럼 얘는 제주도 자치경찰이 아니고 국정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거 말고 뭐 단원고로 전화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주 자치경찰이 세월호 안에 안산에 있는 단원고에 고등학생들이 탄 줄 어떻게 알고? 그러네. 그러네 진짜. 그렇잖아요. 국정원이 전화를 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예요. 보고서에 써 있는 위치. 그 진도에서 30km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지도를 제가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해수부에서 이제 확인한 항적도 같은 경우에는 진도 서남방 30km 해상. 이라고 이제 그 보고서에는 적혀져 있어요. 요거를 보니까 위치를 제가 찍어보니까 지금 그 해수부에서 발표한 항적도 같은 경우에는 관매도랑 서거차도 중간 해상에서 그 리본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요 위치를 따져보니까 이게 관매도 위쪽이에요. 관매도, 그러니까 위치가 전혀 틀려요. 관매도 위쪽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작성된 게 9시 30분이에요. 9시 30분이면 세월호 침몰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틀리게 볼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 보고 있다는 시간이면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후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알 왜 수 그렇게 있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예, 그러니까요. 근데 위치가 그 해수부에서 발표한 거는 관매도 앞쪽에서 돌았고 청와대에 적어놓은 위치는 관매도 위쪽에서 돌아요. 위쪽에서 침몰 지점을 잡아놔요. 그러니까 틀려요. 위치가 틀려요. 잠깐만요. 그냥 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계획돼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세월호가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NSC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해경의 AIS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해군의 전술정보 시스템도 확인할 수 있었으니 청와대에서 잘못 적었을 수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죠. 왜 그 MBC나 이런데 MBN 이런데 그 전원 구조도 네. 우리가 그런 의혹 제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고의죠, 고의. 그러니까 고의인데 고의라기보다는 이미 예정돼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기관이 언론사에다가 배포하는 자료처럼 학대되어 있으면은요. 그게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원 구조라는 건 누구도 한 말이 아닌데 언론사가 그걸 자발적으로 오보를 냈다. 물론 거기 뒤에서는 뭐 이제 세월호 유가족이 어쩌고저쩌고 학교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만 잘 들어가 보면 그게 마치 우리가 알람 맞춰놓고 있는 것처럼 예정된 시간에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고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의혹이 아니고 사실만을 말씀을 드리면 MBC잖아요, MBC. 그리고 이제 그 목포 MBC에서 전원구조 아니라고 본사에 계속 전화를 하죠. 그거 그냥 다 쌩 끄고 계속 전원구조를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고의잖아요. 국가기관에 또 다른 구조 인력들이 출동하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연시키는 효과죠. 전원구조 다 했으니 그렇게 효과가 이제 있는 건데 이거는 고의예요. 목포 MBC 기자도 인터뷰하고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밝혔다. 전원구조 아니다. 근데 밀고 나갔죠. 자기들 의견을 무시하고 박근혜의 지분이 이제 웬만히 있는 MBC에서 이걸 고의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전 고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이제 국정조사 김기춘 실장의 보고를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말 어이없었던 게 이 파일을 딱 보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시간이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시간을 보잖아요. 저는 개수를 셌어요. 왜 서면 보고 겁내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4개밖에 없더만요. 상황 보고서 4개. 세월호 침몰하고. 아니 그럼 왜 그 수차례 그 많이 했다는 서면 보고서는 다 어디 간 건가요?
예? 어떻게 상황 보고서가 4개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4개밖에 없더만요. 근데 이제 세월호 국정조사에 김기춘이 이제 기관 보고를 할 때는 국가안보실에서 3차례 서면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이것도 틀리죠. 서류는 4개인데 3차례 서면 보고를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하고 뭐 7차례 유선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다른 거는 이미 다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한 가지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좀 들어놔야 될 게 비서실이 왜 4시 10분에 뒤늦게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잖아요. 요것도 이제 전에 이제 고쌤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3시 반에 안행부로 나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기춘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해요. 4시 10분에서 시간이 좀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김기춘이 뭐라고 하냐면 4시 10분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하는데 구조 인원의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 한라인의 녹취록에서 해경이 이제 청와대 국가위기안보실로 이제 전화를 해서 1시 30분에 190명이 중복 계산이 돼서 확인 중이라고 처음에 보고를 해요. 1시 30분에. 그리고 2시 24분에 다시 구조자 166명, 나머지는 대부분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를 해요. 근데 이 비서실은 4시 10분에 구조 인원의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고 그리고 너무 생뚱맞게 인명 구조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대요. 알리바이 만들었군요, 뭐. 네. 보니까. 네, 그것도 조작해 가능성이 이거 없죠? 있었을까?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최근에 그 동네에 어떤 분이 잠깐 이제 제가 가끔씩 방송으로 언급하는 이발소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가 무슨 책임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들어드린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가지고 NSC 많이 소집하잖아요. 네. 아까 말한 조작되어 있다는 9시 반? 네. 이 시간이면 대통령이 상황실에 나와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고 중대본에 도착한 시간이 5시가 넘어섭니다. 네. 5시 15분? 네.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거지.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들이 인명이 걸려있고 배가 무너지고 있다는데. 네. 살짝 반전을 좀 말씀을 드릴까? 이건 확인된 게 아니에요. 확인된 게 아닌데. 뭐 주장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족분들 중에서 팽목항에 내려가 있을 때 뭐 직원들도 많고 국정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정원 직원 중에서 한 명이 김기춘 실장과 박근혜 대통령하고 수뇌부들이 다 세월호 침몰 그 시간에 벙커에 있었다. 이거는 청와대랑 뭐 웬만한 기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당히 항의를 해서는 절대 되지 않으니 대대적으로 항의를 하셔야 될 거다. 라는 뭐야, 얘기를 갑자기 어색해지는 반전인데? 했대요. 그래서 그거 믿으세요? 가능성이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 박근혜가 불시적에 나타나는 것도 그것도 컨셉이다? 왜냐하면 행적이 둘 다 없으니까. 박근혜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모른 척했다? 오히려? 그래서 굳이 서면 보고만 우겼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시간도 조작하고 위기관리 지침도 조작하는데 왜 굳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조작하려면 아예 알고 있었다는 해버렸어야죠. 네, 그래야 욕을 덜 먹지. 굳이 대면 보고를 했다 한 번이라도 했다는 얘기를 했으면 7시간 지금까지 저는 못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납득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거는 굳이 계속 대면 보고라고만 얘기했을까? 저는 그게 좀. 그러면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세월호 사건 이전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하는 부분들과 연관성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국민의 이슈를 돌려버리는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저는 그 개연성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일단 검찰이 고발을 했으니, 예,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단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가족분께서. 그래서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어떤 게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니까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건 이제 일단 넘어가고 그 보고 시간을 보면 1보가 9시 30분이에요. 그리고 2보가 10시 46분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 파일에 보면. 그럼 1보랑 2보 사이에 1시간 16분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밝혀왔던 박근혜 행적을 보면 10시 15분에 국가안보실로 박근혜가 전화를 해서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한테 설명을 하고 박근혜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되는 인원 없도록 하라고 첫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10시 25분에 그 청와대에서 해경청으로 전화 통화를 해요. 이건 이제 녹취록이 있어요. 25분에 VIP 메시지 전달할 테니까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15분에 지시가 내려졌고 25분에 전달을 했고 해경으로 그리고 30분에 대통령이 해경청장한테 인명구조 독려하라는 지시를 하죠. 요게 이제 1보랑 2보 사이에 그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보 작성 전에 국가안보실 해경청하고 통화를 했을 건데 이제 이 내용은 없고, 근데 침수 중이라는 내용을 20분에 듣고 22분에는 국가위기안보실에서 뭐 어떤 내용을 듣냐면 신고 시간 8시 58분, 그리고 선명, 세월호, 그 다음에 탑승자, 승객 450명, 선원 24명에서 474명, 그리고 기상 양호, 그 다음에 지원 세력은 해경 함정 이동 중, 해군 지원 요청한 상태, 상선들 구조 협조 요청 중, 그리고 상황이 침수 중 기울었다, 그리고 원인은 모른다까지 보고를 받아요. 이게 9시 22분에까지 보고를 받은 내용이에요. 근데 상황보고서 일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없죠. 그냥 친구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는 좀 너무 이렇게 단순 심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건데 참 단순하게 적었다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없다. 나중에 증거 내놔 하면 실리치기 좋게 아예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 누락해버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들 입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증거 하나도 없는 상태.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정보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된 상태였고, 이제 확인된 상태에서 15분에 이제 국가안보실에 전화를 했는데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현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했고, 이제 한라인 10시 25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녹취록에서 확인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물어봐요. 김규현 1차장,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10시 15분에 배가 이미 기울었는데 그래서 구조가 어려운데 대통령의 이 지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락 없이 구조하라 이 지시가 이게 당시 상황에 맞는 거냐 하는 비판이 있다고. 그 비판을 들어보셨냐고. 그러니까는 김규현 1차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 당시에 배가 침몰한다든지 이런 보고도 없었고 침수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침몰한다는 보고가 없었고 배가 기울고 있다는 부분만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나 그 당시까지는 사망자 있다는 보고가 없었어요. 아직 이제 사망자가 나올 시간은 아니죠. 보고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11시가 넘어서 사망자 첫 보고가 자기들한테 왔다고. 그래서 당시 대통령께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도록 하라. 그리고 또 여객선 엔진실까지 누락하는 일 없도록 하라는 지시 말씀은 너무도 상황에 정확한 정당한 대통령이 당연히 내리셔야 되는 지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텔로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첫 번째 보내드린 사진이 10시 14분 사진이에요. 예. 대통령이 첫 지시를 했다, 1분 전 사진. 이 상황에서 한 사람도 누락 없이 구조하라. 여객선 엔진실까지 다 수색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기관리 상황실 전면 멀티 화면에서 화면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고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랑 통화하면서 상황 설명을 먼저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팩트다라고 밝힌 거 있잖아요. 왜 거기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통화하면서 그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경청한 뒤에 이 지시를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안보실장이 그렇죠. 박근혜한테. 시간대로 보면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박근혜가 이 지시를 했대요. 그러네. 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90도가 넘어가서 이제 네, 완전히 100도예요. 뒤집어지기 직전. 맞아요. 네. 그러면 설명을 과연 통화를 한 게 맞나? 왜냐하면 통화 내역이 확인이 안 됐으니 저희가 항상 의심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설명을 다 브리핑을 받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게 너무도 상황에 정확한 정당한 대통령이 당연히 내리셔야 되는 지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내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거죠. 결국엔. 통화를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안 받고 지시 내린 것도 없고. 네,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바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대한 확인 사살이신 거죠, 뭐. 네. 네, 확인 사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좀 사진을 여러 장 오늘 보내드렸어요. 푸나님한테 숙제를 좀 내드렸는데, 세월호 침몰하는 영상을 이제 짧게 하나 보내드린 거 사진이 좀 있는데,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영상이 이제 어떤 이제 영상이냐면, 이게 그 14분이에요. 헬기가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탑승객을 실을 때가 그 왜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5명의 남자 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요. 침몰 현장을 떠나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한 헬기가
그 영상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렇게 호이스트로 뭐가 들어가죠. 옆으로 서 있는 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게 이제 탑승객들을 구해서 이제 실는 거예요. 옆으로 이제 서 있고, 하나는 정면을 보고 서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제자리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네요. 그쵸. 옆으로 서 있는 헬기는 영상이 플레이 되자마자 이제 호이스트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구조해서, 그래서 이동을 하죠. 이동을 시작해요. 호이스트를 다시 실은 다음에. 그리고 호이스트가 올라가고 그 밑에 세월호 쪽을 보면 남자들이 5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서 있던 헬기가 자리를 뜨면서 그 제자리 비행을 하던 헬기가 그 5명이 맞아요. 있는 남자들 옆으로 와서 세월호에 이제 그 호이스트를 내리지 않고 세월호 거의 착함하다시피 해서 태워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그쵸? 밀착시켜가지고. 그렇죠. 호이스트가 아니고 거의 없었나 그게? 그러니까 호이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내려와서 그 5명을 이제 태우고 이제 이륙을 하면서 이제 끝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요거는 이제 항공 사진이고 그 밑에 제가 보내드렸던 사진이 그 전남 201 행정선에 있는 영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201 행정선이 침몰 현장에 도착해서 선미 쪽을 한 바퀴 돌아서 빠져있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쪽으로 다가가요. 이게 선미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전남 201 행정선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사람들 여기서 이제 구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세월호가 이제 옆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람을 구하고 다시 중간으로 가요. 다시 중간으로 가서 그 세 번째 사진이 여기 이제 빨간색 보이죠? 그 난간 사이에. 요 2명이 물로 빨려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구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난간에 거의 매달려 있었던 세월호 마지막 탈출자들이 세월호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죠. 마지막 탈출. 그래서 19분 그때 해경이 뒤로 가라고 이제 어선들을 뺄 때 그거를 이제 뚫고 어선들이 들어가서 이 행정선하고 마지막에 탈출한 승객들 다 태우죠. 이제 요 시간대예요. 이 상황들이.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 그 두 번째 사진을 좀 봐주시겠어요? 그 선미에서 사람들을 구한 사진. 그 밑에 거의 이제 내려간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그 난간의 오른쪽에 보면 사람이 둘이 앉아 있는 게 보여요. 작게.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2명을 구하는 거 사진에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사람들이 이제 서 있죠. 구명조끼 입고 서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까 최초에 제자리 비행을 했던 헬기가 이 승객들 위에 떠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2명이 있죠. 여기에 난간에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근데 호이스트를 안 내리죠. 뭐야? 호이스트를 안 내리고 제자리 비행으로 지금 채공 대기를 하고 있죠. 예. 옆에 이제 그 첫 번째 헬기가 다 싣고 떠날 때까지 그리고 채공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승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자리 비행을 하다가 그 헬기가 떠나고 그 5명 남자를 실으러 가죠. 이 사람이 죽으라고 그냥 내비둔 안 구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으라고 내비둔 거예요. 근데 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그 헬기에 탑승하는 남자 5 중에서 2명이 항공구조사였어요. 해경 항공구조사. 그 해경 항공구조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 탑승하고 나서 바로 다음 사진이에요. 그러면 선미 쪽에 탑승객들이 이만큼 보였다는 거예요. 이 행정선 사람들이 여객선에 이만큼 있었다는 얘기죠. 탑승객들이 구해달라고 소리도 치고 그랬겠죠. 근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항공구조사는 헬기 타고 그냥 이륙한 거예요. 그 다음 항공구조사가 간단히 말하면 헬기에서 내려와가지고 해경구조사. 그 사람들 막 구조해갖고 하는데 얘들은 구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이름만 태워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3명이 있는데 이게 뭐 한참 오렌지맨이 또 있었다 그런 요한비어가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는 3명은 이제 일단 뭐 일반인인지 어쩐지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요 2명이 깜장색 옷을 입고 있는 게 쇼트예요. 쇼트. 해경 쇼트. 그래서 요렇게 난간에 2명이 있는데도 호이스트로 내려서 구조하지 않고 선미 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구조하지 않고 그냥 달랑 타고 가요. 네, 그 이제 화면이 좀 연결되는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박근혜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을 때 해경들도 열심히 같이 이제 발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전에 이제 그 7시간 박근혜에 대해서 시즌 1에서 설명을 드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15분에 지시했던 내용이 10시 중앙대책본부 상황 보고서에 이미 적혀져 있었다. 10시에 적혀져 있었어요. 15분에 지시 내린다는 박근혜의 지시가 10시 중앙대책본부 상황 보고서에 적혀져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9시 반이라고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가 지시를 내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중앙대책본부에 전화를 해서
이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10시에 이제 상황보고서가 적혀져 있다는 거는 중앙대책본부면 안행부거든요. 안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9시 반 이전에. 그러면 이제 쭉쭉 연결되는 게 있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중앙대책본부 상황보고서에 10시에 15분에 지시했다는 박근혜의 지시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아는 이제 이 10시 15분이 아니고 그 전에 뭐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강병규 장관이, 당시 안행부의 강병규 장관이 아산에 있는 경찰 졸업생에 참석을 했죠. 지시를 그 전에 다 받았을 거예요. 다 우연이 너무 아니라는 거죠. 다 우연이 아닌 거죠. 어렵다.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게 세월호 참사 당일날 지휘부들이 다 자리에 없었죠. 그러니까 손주님은요. 네. 이게 지금 세월호 사건은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획과 무능론이에요. 네. 기획된 사건인지 무능론으로 벌어진 사건인지 네. 시각은 바라보는 차이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전반적으로 제가 종합해 봤을 때 네. 이걸 나름대로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받고 우왕좌왕하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를 시간대별로 컨트롤하는 어떤 세력이 저는 있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을 제가 오늘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배 전문가가 아닙니다.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고의 미구조. 구조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고쌤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다 할 확실한 증거가 아직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심증이 너무 많았잖아요. 정황 그리고 너무 반복되는 우연들. 그렇지만 그 속으로 진짜 정말 애들을 계속 이제 그랬는데 이 9시 반이라는 걸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시간이 이제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항상 왜 시즌1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안 들어가도 이 패턴은 똑같은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무능으로 퉁치는 말도 안 되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패턴이.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의로 해석해도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구조는 고의로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네. 이번에 청와대의 문서 조작도 그걸 확신을 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전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알았건 누가 알았건 간에 뭐 어쩌다 보면 뭐 시술을 받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해경이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조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 그거 안 내리는 거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런 명령들이 오고 가는 것을 고의적으로 차단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일부러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녹취록도 제가 보기에는 손을 댄 게 너무 티가 너무 티가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30분 조작했다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 그렇게까지 없어지고 삭제된 것들이 많을까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의 그 파편이 하나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청와대부터가 그 짓을 했으니 시간 안 맞은 거는 다 지워버리고 없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중대본의 상황보고서 같은 경우 이런 구멍들이 있는 거죠. 10시에 적어놓은 거를 당연히 시간을 변경을 뒤로 또 밀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손을 못 댔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거예요. 다 일일이 컨트롤 못하는. 네, 맞아요. 그래서 흔적은 남게 돼 있어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그런 거지 뭐. 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과연 중대본만 안행부만 알았을까? 숙제를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네.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제보도 좀 받읍시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꼭 현장에서만 제보가 아니고 그쪽 전문가들로서 상황이 이렇게 됐을 거야라고 하는 추정도 괜찮고, 네. 뭐 진짜로 들었던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고, 네. 초창기 때는 제보도 많이 오더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고 어쨌건. 급격하게 이게 발견됨으로써 저는 아까 순주님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청와대가 제2기 특조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별도로 뭔가 검찰이 여기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손대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파급을 됐는지까지 생각하면 사건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세월호 재수사는 시작된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꼭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을 이번에 고발하신 이 수사권에 대해서 꼭 예의주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안 돼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드셨고요. 오늘 해야 될 게 말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될 거 못하고 다음 주로 또 미루는 어떤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다음 주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시고요. 이 마음고생들이
이런 노력들이 정말로 진상규명에 정말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런 거야. 제주 4.3 사건 때 관련된 이승만 정부의 국민에 대한 살인행위, 대량 학살행위, 이걸 누가 사과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제주 4.3에 직접 가셔가지고. 국가로서.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정원장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은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하는, 이번에 하는 사과가 차원이 좀 다른 게 총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총체적인 적폐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어떤 그 간첩 조작 사건이나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적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국정원 개혁 TF 이게 10월 말까지 조사를 하려고 했대요. 원래 이제 계획된 예정된 일정표가. 근데 막상 까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 달 정도 연장한다.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까지 이제 다 꺼내놓고 나면 일단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은 거죠. 사과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바뀐 국정원장이지만 국정원장이 그간의 국정원의 폐악질에 대해서 국민한테 석고되지 않은 시간을 갖겠다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과만으로는 너무 부족하죠. 만약에 이게 적폐청산 TF에서 청산을 하는 자기 쇄신하는 방안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 이름을 바꾸고 인사 개편을 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 건 사실 청산이 아니죠. 만약에 자기들이 진짜 쇄신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해야죠. 이게 내부적으로 김병기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죄를 저지르면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정원법 자체가. 국정원법이 다 예외 조항을 두는 법이잖아요. 국정원 직원이면 뭐 이렇게 해당이 안 돼. 국정원 프로젝트상 필요한 거면은 정보 공개 안 해도 돼. 뭐 다 이렇게 예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안으로 이제 가지고 올 수만 있어도 스스로 정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아무리 간판 바꾸고 뭐 직책 바꾸고 뭐 직책들 다 이름 다 바꾸고 한다고 한들 그게 실제로 지금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전국에 각 펴져 있는 그 IO 요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비공식 라인 채널들 정보 채널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바뀌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못 바꿔요. 예. 그러니까 왜 그 최민희 의원, 박주민 의원 나와서 한 토론회 보면은 김효재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정말 베테랑 요원들을 마구잡이로 잘라내서 정보력이 약화됐다. 맞아요. 국정원을 망쳐놨다. 그런 식의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시 제대로 세운 게 이명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테스트해보느라고 국내 인사도 사찰했다 요건가.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고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엔 중요한 건 사실은 세포 조직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세훈 백 믿고 이명박 박근혜 백 믿고 지역 같은 데 내려가서 그 폐악질하던 인간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물로 다 대체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국정원 개혁은 일단 핵심 책임자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단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게 상징성이고 두 번째는 법을 일단 바꾸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특혜를 보거나 온갖 범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확하게 규정해달라 하는 거. 그리고 북한, 뭐 해외 안보, 테러 대응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미래 비전 이것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수장이 사죄를 해놓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그 예전으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일종의 기록적 증거적 국민적 감정상 인증이 되는 그걸 한번 해줘야 이 사람들이 혹시나 나중에 또 그런 비슷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장이 그런 식으로 사죄라고 하는 게 진짜 그래요.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니까요. 석고대죄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극에 보면 소복을 입고 돗자리 깔아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밥도 안 먹고. 석고가 될 때까지. 아, 금방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됐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죄송해요. 그리고 끝.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여지는 없다. 네. 제도로서라는 게 자체가 바로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법에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보고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30분 늦게 보고를 했다는 그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조작한 것 자체가 가장 큰 범죄성이 있는 거고요. 상징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시간상 흐름이 있어요. 상황일지 보고 조작한 게 10월 23일이고요.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합의한 날이 10월 31일이에요. 약 8일 정도 텀이 있죠. 근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합의하기 전에 2달, 3달 그 당시 뭐 유민 아빠의 단식도 있고 문재인 당시 의원의 단식도 있고 다시 동조 단식 아니고요. 만류 단식이라고 하는 거죠. 만류 단식. 그 사이에 그 텀 사이에 사회적 붐이 막 일고 있을 때 박근혜 7시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조작을 했다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런 거지.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는 거를 기정사실로 하려고 온갖 짓들을 다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친박 김재원 있죠. 나중에 이제 김재원이 청와대 정치 특보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기도 하고 어쨌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 10월 28일 날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사고 수습을 위한 지시 내용이라는 문건을 갖고 와요. 전 지금도 그거 저장돼 있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 거기 보면 온갖 유선 보고, 서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당시 초창기 때 그때 나온 팟캐스트 내용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대면 보고가 없지? 이런 거였다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뭐 이지원 시스템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다 그렇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했는데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 당시에 보고와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리스트를 밝혀라. 전혀 아무도 그것을 꺼내놓지 않고 있는데 뜬금없이 대표적인 친박 김재원이 자 봐. 대통령은 할 거 다 했어 하고 딱 보여준 게 바로 제가 아까 그때 봤다는 그 일정이에요. 보고와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면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열한 세력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7시간 그 사이에 어떤 조치도 없었다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책위 상황실에 부시시한 얼굴로 잠바 입고 갔을 때 처음 꺼낸 그 말 있죠.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발견을 못하느냐. 이 말 자체가 그 말과 전후 상황들을 곱씹어서 뜯어보면 박근혜는 이동 중에 보고는 받았지만 그 뱃속에 304명의 승객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한 사람이었으면 구명조끼나 발견이나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만 보더라도 9시 반에 뭐 최초 상황 보고를 했느니 10시에 했느니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무색해지는 거예요. 최초의 발언을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정황이 있는데 김재원이 그 서류를 나는 가져왔지롱 하고 보여주는. 근데 그게 앞제비잖아요. 그 당일날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돌아가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이분의 업무 수첩이 김재원이 그 서류를 국회에서 꺼내든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근데 그 수첩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 그 해독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김기춘을 뜻한다고 비서실장 7시간 전면 복원. 그래서 정무하고 김재원 의원 보도자료 배포 메이저 언론 상대 설득 홍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김재원이 그 오더를 받고 국회에 그걸 갖고 조작된 서류를 갖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할 거 다 했다라고 홍보하는 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28일이 그 3일 후에 10월 31일 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했으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해질 수 있는 거. 대통령은 뭐 했냐? 이 부분을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나서 교통사고가 날 수는 있고 뭐 유병원이 어쩌고 다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박근혜 7시간 행적은 이렇게 명료하게 이제 정리가 됐으니 빼라. 그래서 그 언론상대로 계속 쇼를 하는 거죠. 이 불법성이 드러났으니까 그 당시에 10월 23일 날 일단 이것을 위한 어떤 상황 자체를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막 여야간에 막 극심한 어떤 그 공방이 오가고 국민들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최소한 박근혜를 세월호 참사에 있어갖고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할 짓 다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거기다가 재난에 대한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또 총리령을 조작했다잖아요. 그 어떤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에다가 두 줄 찍찍 그어서
만들어서 그거 복사해서 팩스로 쭉 뿌리면서 이 개정된 거라고 공무원들한테 뿌리고 하면서 이게 쪽팔린 정도로 뭐라고 표현해야 적당한지 사실 상상이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해본 사람들은 문서를 수정한다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 일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냥 회사 대 회사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자 청와대는 곧바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이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신고리 오류포기 건설 중단은 무산됐지만 청와대는 탈원전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공론화위에서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이 과반을 넘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국민적 동의는 구했다는 자체 평가입니다. 청와대가 더 강조하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과정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기 민주주의의 첫 실험이 성공했다며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 아닌 민주주의 성숙의 한 과정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는 진행해오던 원전 공사는 재개하는 게 좋겠다면서도 앞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정부 역시 이번 결정과 탈원전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공론화위의 권고에 따라 다음 주 원전 비중 축소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와 같은 것 내용에 대해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로드맵에는 정부가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혀온 월성 1호기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없고 전력 수급 사정에 따라 원전 폐쇄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기존 탈원전 정책은 유지하는 겁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은 내용의 변화가 있겠지만 골간은 그대로 해서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줄여도 신재생이나 액화 천연가스 등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관리할 수 있다며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론조사 방식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 시민이 선발돼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한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중요 정책을 정치권과 관료,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이 사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판단을 내리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메꿀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쌍방소통의 논의 과정은 시민 대표들 사이에서 최종 판단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론조사가 원전 정책을 둘러싼 민감하고도 팽팽했던 논란을 일단락시키며 향후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시킨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조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확장되고 더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공론조사를 모든 갈등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공론조사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일 뿐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걸레상. 왜? 걸레상. 이게 뭐냐면 박근혜 국정농단 때 보도의 물꼬가 그냥 확 터지면서 온갖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중에 좀 억측성 보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국정원에 대한 보도들을 보면 국정원 자체는 정말 존재하지 말아야 될 그냥 악이었잖아요. 그래서 걸레가 된 거예요. 국정원의 걸레성.
그런 거거든. 그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토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아도 걸레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뭐 대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국정원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역할을 하는 건 국가기관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결되는 문제가 국정원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목줄을 확 쥔다라든지 여러 가지 안은 나올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들한테 이런 신뢰는 어떻게 정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든 통틀어 정부든 간에. 그런 면에서 국정원의 이런 어떤 계획들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석고대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국민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진정성을 믿을 때까지 실제로 그런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자풀이 한번 해드릴까요? 잘난 척 좀. 예. 자리 석자에 볏짚 고 기다릴 대 허물죄. 맞네.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깔고 엎드려서 처분을 기다릴 때까지 벌을 선다. 무서운 말이네요. 무서운 말이죠. 석고대죄. 저는 그냥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비는 게 그 석고대죄라고 알았는데. 여기 석고대죄의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상대가 용서해주는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은 이제 국민이겠죠. 뭐 가깝게는 자기들한테 피해받은 당사자들이겠지만 세금 낸 놀이 입장에서 세금을 내줬던 이 새끼들이 그런 나쁜 짓 썼어 하는 그 배신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 배신감을 풀어줄 때까지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고, 왜 우리가 확신범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국정원에 근무하는 그 야수님의 후배처럼. 그런 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뀐 상태로 우리는 억울해. 우리는 우리가 할 일 다 했어. 연예인 중에는, 문학의 인사 중에는, 국민 중에는 빨갱이 없냐? 우리가 그 사람들 간첩 잡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선동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김대중 빨갱이론이었잖아요. 아직도 믿는 사람 많죠. 네.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건 그냥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이 빨갱이 돼서 우리나라는 적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 그거를 10년 동안 했어요. 노무현도 빨갱이였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근데 나라가 바뀐 게 더 있어?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 문재인표 복지를 어떻게 말하냐. 사회주의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뭐 사회주의식 분배 정책이라고. 웃기고 자빠졌죠. 경제 공부는 단 한 번도 안 해본 자들입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때 배워요. 수정자본주의, 베네핀 부익부.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세월호 사건이 나고 9시 30분에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6개월 후에 봤더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고 박근혜에게 보고한 시점이 10시로 바뀌었더라.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문서 자체를 그 후 훨씬 후에 수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럼 보고는 하긴 했고 지시는 하긴 했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공문서를 무단으로 바꿔버리는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보면 박근혜는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고를 못 받았거나 보고를 묵살하고 지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모든 기록은 서류상으로 남잖아요. 6개월 후에 왜 그걸 바꿨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 만들자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구호가 뭐였냐면은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뭐 했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여오는 왜 그거 있잖아. 거짓말은 한자만이 일단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답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들이 조여오는 게 있잖아. 대표적인 구호가 왜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뭐 했냐가 오고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협상안이 나와서 쳐 죽이려는 됐죠. 솔직히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후퇴한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서류 쪽으로 뭔가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가 중대본에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7시간이라서 우리가 7시간 이야기했는데 9시 30분에 보고를 받고도 왜 첫 지시가 10시가 한참 넘어서 나왔냐를 때려 맞추려다 보니까 박근혜 씨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류를 조작해 놓은 건데 그것마저도 조작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7시간 동안 또는 7시간 반 동안 박근혜 씨가 의심을 받는 게 정신을 차리고 있었느냐, 안 그러면 혼절 상태로 누워 있었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이렇게 둘 다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했더라도 그러면 그때는 뭐 했느냐,
만약에 혼절 상태였다면 왜 혼절을 하에 있었느냐 뭐 이런 의심인 건데 이 30분 시간을 앞당긴 이 조작된 서류를 통해서 그 전제가 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문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 상당히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뭔가 기획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연합뉴스 TV를 보는데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30분 늦게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뭔가 수정사항이 있으면 두 줄 긋고 각자 그 직인 두 회사 모두의 직인 날인하고 상대방 계약서도 직인 날인하고 그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총리령을 그 규칙과령을 수정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줄 찍찍 그어서 고쳐졌다고 그 숙지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게 이거는 뭐 기강도 아니고 무슨 뭐 체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동아리도 그렇게는 안 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동호회 규칙 만들 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야수님하고 무슨 전세계약서 같은 걸 했다고 했죠.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이게 사문서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두 사람 간에 맺은 계약은 공문서가 됩니다. 알고 보면 더 공문서 시키려면 공증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그런 식이었다고. 그러니까 물론 정권을 지키고 싶은 자들은 박근혜를 보호하고 싶었겠지만 그 짓들을 누가 주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라고 하는 왕 하나가 피해받는 것은 싫었던 거예요. 박근혜가 피해받는 게 싫으니까 공문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란들도 꽤 있었잖아요. 박근혜 7시간 논쟁이 있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 만에 새벽이라도 나와서 뭔가를 하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분단위로 다 공개하잖아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씨는 다시 복귀를 해드리면요.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수요일 정도에만 출근했다고 그랬어요. 청와대에 있는 집무실에. 그래서 만들어낸 게 관저 집무실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죠. 없다고. 관저 집무실은 사실 없다고. 누워서 천장에 모니터 달아놓고 누워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복귀를 하자면 박근혜는 정말로 청와대 관저에서 의전놀이에만 열중했던 것처럼 보여요. 의전이 필요할 때만 나와서 외국 가고 뭐 정상들 만나고 이러는 거. 나머지는 사실상 권력을 진짜 부렸던 자들에 의해서 분야마다. 그 전파자는 문고리 3인방이었겠죠. 김현우 의원이 묻습니다. 김기춘에게 문고리 권력이 있냐고. 아니라고 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연 이틀에서 그 내용들을 방송으로 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증스럽지 않아요? 그 질문과 답변. 그 김기춘 씨의 나이와 경력을 생각하면 정말 보는 사람이 부끄럽죠. 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력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십 년을 일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도 김기춘은 국회에서 위증하고 허위 증언한 거 이걸로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른정당은 심지어 이 지금 조작된 보고서에 대해서 오히려 지극히 적법한 절차라고 논평을 냈네요. 검찰에서 세월호 청와대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그 임종석 실장이 갑작스럽게 속보로 발표를 했는데 주말 지나고 나서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저쪽 사람들은요. 그게 청와대에서 박근혜 구속영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연장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박근혜가 밖으로 풀려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표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게 발표되지 않았어도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이 발부된 것은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재판 진행의 편의성. 이게 이제 재판 진행이 보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청와대가 억울해하는 지점이 그거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서류가 나왔는데 좌고우면을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쓰인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발견되면 그 있는 그대로 발표하겠다는 게 지금 청와대의 기본적인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서류 조작한 것과 박근혜가 사실 그걸로 재판 받고 있지도 않아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다고. 그래서 박근혜가 구속이 연장이 되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 서류를 공신력도 없다고 지들끼리 이야기하대.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했던 자기들 정부가 만든 공적 서류는 공신력이 없다는 거야. 믿을 수도 없는 서류를 갖고 왜 그걸 정치 보복에 쓰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요. 세월호 관련한 30분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세월호다. 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순주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
당신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